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했던 건 FOMC가 될 텐데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동결적으로 갔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시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2% 물가까지 좀 남아있다,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서 이제 지수를 끌어내렸던 건 기술주들의 일제히 하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말씀 주신 그 파월 의장의 연설이 시작되고 코멘트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반등하면서 강하게 올라갔고요. 동시에 뉴욕장은 낙폭을 키우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FOMC 굵직한 이벤트가 지났고요. 점도표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고요. 올해 내내 어떤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한 2, 3거래일 정도 변동이 있으나 이내 또 안정을 찾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부터 같이 복귀해 보시죠. 어제 시장을 보면서 딱 하나 떠오른 키워드는 넌더리가 난다 였습니다. 지긋지긋했다라는 뜻을 의미하죠. 어제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권, 지수상으로 보면 양호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3거래 연속해서 시장에서 하락 종목 개수가 1000여 개가 넘어갔습니다. 그 전날에는 1700개, 그리고 어제는 1500개 정도의 하락 종목이 있었죠. 그런데 지수가 보합권이었다? 이 말인즉슨 시총 상위 종목들은 나름 견조했는데 다른 종목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도 FOMC에 대한 경계감과 국채금리, 미국에서 2년물, 10년물이 다 2006년,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느꼈고요. 시장에서 주도주가 여전히 부재합니다. 이 주도주 부재 부분이요. 7월 말경부터 우리도 어느덧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생각보다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FOMC 대기 심리가 있었죠. 추석 연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양도세 회피 이슈 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을 피해가려는 심리가 점점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테마주 순환이 급격하게 빨라졌고 개인들이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됐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개인들의 이탈이 나타납니다. 그와 동시에 주도주가 없어졌고요. 이런 시장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거래대금 자체도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8조, 7조 6천억, 7조 4천억 이런 식으로 낮아지고 있죠. 자, 일단 FOMC 오늘 지나온 소식은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밤에는 영국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또 내일은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주요국의 금리 결정 소식이 이번 주는 키였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가 계속 지켜보시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보합이었는데 종목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개인 수급의 약화 움직임 심화됐고요. 또 연말 양도세 회피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상승했던 중소형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꽤 많이 올랐던 쪽에서 빠르게 이익 실현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많이 나타났고요. 로봇, HBM,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셀 흐름이 나타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팔고 나름 좀 덜 오른 쪽에서 기회를 찾는 움직임이 나왔고 대표적으로 소외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금리 부담감 속에 성장주 로 여겨지는 로봇이라던가 혹은 서비스 쪽, 요런 바이오 쪽, 요런 게 좀 부진하게 흘러갔던 어제이고요. 여전히 배당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분기 배당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9월 25일 이제 다음 주 배당 기준일이고요. 9월 26일에 분기 배당락 이후에 낙폭이 어떻게 되는가 좀 잘 체크하고 대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섹터로 보시면 어제 자동차가 괜찮았습니다. 미국의 파업 수혜 또 수출이 괜찮았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2차 전지도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낙폭 과대 종목들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해운주도 강세였고요. BDI가 2주 만에 35% 오른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입자 치료 어제 산업뉴스에서 이 단발적인 시세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입자 치료를 받고 암이 사라졌다라는 뉴스가 또다시 보도가 되면서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호재가 있었습니다. 양자 암호도 올랐고요. 철강이나 갈륨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였죠. 반면에 비만이나 의료 AI 쪽 부진했습니다. 특히나 루닛 같은 경우는 12%까지 낙폭을 키워나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 미국의 소비 둔화 우려감이 나오면서 미국 향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의 낙폭 좀 있었고요. 바이오, 어제 이제 섹터로 봤을 때는 바이오 쪽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면역 항암부터 해서 줄줄이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고 그동안 시세를 끌어줬던 알테오존도 어제는 좀 쉬어갔죠. 원전도 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관련한 IT 쪽 종목들도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브리핑 전해드릴 거고요. 시간 외는 의료 AI와 위메이드 관련한 이슈였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가 미국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의료 AI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 등의 종목들이 급등했고요. 관련해서 의료 AI주는 다 아시겠죠. 이런 쪽을 체크가 할 수는 있겠지만 어제장 변동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추이를 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위메이드 미르 라이선스 계약금 1,000억 원 수령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에 위메이드 관련한 종목들이 시간 외에 전원 다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보유자분 아니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뉴스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소외 쪽에서 어제 움직임을 보인 것은 해운이 되겠습니다. BDI의 반등이 해운주의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요. 벌크선 운임지수라고 하죠. 이것이 반등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벌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콘크리트 차에 모래를 싣고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 컨테이너처럼 박스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르르 쏟아 부어서 싣고 가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그런 걸 떠올려 본다면 원자재 쪽이 될 겁니다. 철광석이라던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철광석, 원자재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인 겁니다. 인도 석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철광석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의 요인으로 이제 BDI가 올라간 거죠. 이런 것들은 인플레를 자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살짝 불안할 수는 있으나 해운주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긍정적일 수 있겠죠. 벌크선 운임지수가 7월 대비해서 9월 19일까지 빠르게 올라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페노션 종목이 벌크선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강세 움직임을 어제 나타냈던 겁니다.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반짝이는 흐름일지 지켜봐야겠죠. 자, 인플레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FOMC가 지나왔습니다. 그 부분 좀 살펴보죠. 예상했던 대로 금리는 동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는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것인가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로는 이제 이 수준을 얼마나 유지하는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내용을 살짝 돌아보죠.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성명서 변화 자체는 없었습니다. 딱 하나 바뀐 게 있었는데 경기 평가만 상향됐어요. 보통의 속도로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올해 전망치가 낮아졌죠. 이 말은 미국 경제가 괜찮다라고 연준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즉슨 긴축을 좀 더 해도 되겠다. 혹은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해도 되겠다에 초점이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higher for longer 이게 오늘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높은 수준으로 더 오랫동안 유지한다라는 게 되겠죠. 6월 대비해서 9월 점도표를 보시면 중립금리는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비해서 좀 더 이 수준의 중립금리 쪽에 점이 더 많이 찍혔다라는 게 눈에 띄어요. 거의 동일된 의견으로 점이 찍힌 거고요. 눈에 띄는 건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의 중립금리는 오히려 상향됐습니다. 이 말은 즉슨 내년도의 금리 인하 기대를 조금 낮춰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50bp 정도 상향이 됐고요. 그와 동시에 CME 페드워치상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데이터가 하반기로
쫙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2024년 금리 중간값이 상향 조정됐고 내년에 인하폭이 축소된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더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하폭 단기간에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5년도에 금리 중간값도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한마디로 기억해 본다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더 오래 유지한다라는 게 되겠고요. 올해 한 번 더 금리 인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자, 그럼 올해 25bp 한 번 더 올리고 그걸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내년도 하반기경에 금리 인하 쪽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것에 근거한 것은 결국 GDP 전망이 올라갔고요.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 올리고 높게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PC 물가에 대한 전망은 시장의 최근 트렌드를 고스란히 반영하죠. 더 높게 잡았습니다. 이 말은 즉슨 에너지 가격의 부담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보고 시장은 나름 어느 정도 해석하기 분분했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시장에는 좀 충격을 줬습니다. 여전히 물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연준의 초점이. 긴축 정책 완전한 효과 아직 못 느끼고 있다. 금리 동결은 목표 도달 아니다. 갈 길 남았다. 기존에 했던 얘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다면 금리 추가 인상 준비. 어차피 점도표에서 25bp 인상을 또 시사했죠. 경제 연착륙도 중요하긴 한데 물가 안정이 더 큰일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언젠가 금리 인하하겠지.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어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이 소비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에너지 가격의 부담에 대한 코멘트도 달아났네요. 전반적으로는 미국 경제를 믿고 일단은 긴축 기조를 좀 더 유지하겠다라는 게 파월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소식이 나오고 CME 페드워치를 좀 살펴봤더니 변화가 살짝 있었습니다. 12월에 25bp 인상 확률이 좀 더 올라갔네요. 11월까지는 동결로 보는 시각이고요. CME 페드워치 상으로는 12월 인상 확률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인하에 대한 데이터는요. 2024년 하반기 쪽으로 밀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높은 수준의 금리가 더 오래 유지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모두 다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됐네요. 그와 동시에 시장은 탄력을 좀 더 잃어갔습니다. 자, 글로벌 원샷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국채 금리 파월에 높게 오래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튀어갑니다. 그래서 장중 4.4까지 터치를 했어요. 국채 금리가 튀는 순간 지수는 같이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3대 지수 모두 다 떨어진 채 거래 마쳤고요. 국채 금리 영향을 조금 더 받는 나스닥은 낙폭이 컸습니다. 1% 이상 밀려났죠. 연준의 인플레 위험이 여전하고 연내 추가 인상하겠다, 고금리 오래 지속하겠다라는 것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위축된 거죠. 자, 거기에 또 하나 UBS 측에서 아이폰의 새로운 신작이 사전 구매 수요 예상에 못 미친다라고 얘기하면서 애플 쪽이 좀 크게 밀렸습니다. 2% 정도 빠지다 보니까 시장을 좀 더 압박했죠. 인텔이 그 전날도 4%, 5% 밀렸는데 오늘 새벽에도 또 4% 이상 빠졌습니다. 데이터 센터향 수요가 부진하다라고 CFO의 발언이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과 인텔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주가 하락이 결국 전체적인 지수에는 악영향을 줬죠. 유가는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90달러 아랫단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네요. 자, 이 와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이 연말에는 4,600 갈 거다라며 지금의 전망보다 조금 더 올려 잡았습니다. 4,600 정도면 지금 자리대에서 한 4에서 5% 정도 더 오르는 것으로 전망을 한 거죠. 경기 선행지수가 최근에 회복을 보이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파업 쪽이요. 전미 자동차 노조가
일단 사측에서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금요일 파업 더 확대할 거야 라고 이야기 꺼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임금과 자동차 관련한 가격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인플레를 자극하는 내용이네요. 뭐 좋은 뉴스가 없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페덱스 오늘 시간 외에서 실적을 내놨습니다. 페덱스가 시간에 후실적을 내놓으면서 시간 외에서 한 5% 정도 오르는 것 보고 들어왔네요. 자, 시세별로 보시죠. 빅테크 업체들 부진했고요. 그와 동시에 반도체 쪽도 떨어졌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아이폰 우려감이 있고 또 인텔의 데이터 센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좀 발목 잡히는 느낌이네요. 인텔, 퀄컴, 마이크론, KLA 등의 종목들 하락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페덱스는 EPS가 예상보다 크게 좀 좋게 나왔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줄여주는 내용인 거죠. 여기에 X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빼먹었습니다. 자, 글로벌 물류 페덱스는 세계 경제를 좀 가늠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적을 잘 지켜보는데 작년 9월만 해도 페덱스가 정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나름 좀 긍정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개별적으로 눈에 띄었던 게 이건데 자동차 애프터마켓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이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사고 나서 그 이후인데 그러니까 부품이라던가 서비스 쪽의 물가입니다. 오토존이나 혹은 제뉴인 파츠, 어드밴스 오토 파츠 등의 종목들이 시장 대비 확연히 좀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자동차 이제 파업 관련한 이슈 속에 이런 쪽이 좀 영향을 받은 건 아닐까 싶네요. 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국내 자동차는 어땠나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어제 국내 자동차주 나름 선전했고요. 자동차 부품도 괜찮았죠. 8월 자동차 수출이 8월 중에 최고였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5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소식이 있었고요. 빅3 업체 파업이 계속되다 보면 미국에서 이런 파업이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IRA 보조금을 위해서 미국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좀 더 빨리 짓겠다라고 얘기 꺼내놓으면서 SL이나 구형테크 등의 종목들 어제 시장 대비 나름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경우에는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이 돋보이는 쪽을 찾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자동차가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시장의 하나의 선택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정부 측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이제 내주 안에 발표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국내 전기차가 생각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확대하는 걸 고려한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이슈가 된다면 그리고 미국과의 흐름이 좀 맞물릴 수 있다면 자동차 부품 쪽 특히나 전기차향 부품사들 좀 더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정리해 봤습니다. 다만 오늘 DB금융에서는 자동차 섹터 전반에 대해서 투자 의견 중립을 내놨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EV 점유율 반등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렇다면 부품사들은 단가 인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서 자동차 부품단 오늘 좋게 흘러갈 것인지 아닌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장에서 방위산업주들이 시장 대비 양호했습니다. 이 정도만 유지해줘도 뉴욕장 오늘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봤어요. 방산주는 뭐 방어주이기도 하고요. 블룸버그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G7 고위 관료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6년에서 7년 더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1, 2년 안에 끝날 거다 했는데 길어진다라는 거죠.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 지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너네가 언제까지 우크라를 지원할까라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유가가 올라오는 것도 그러면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세게 못할 테니 러시아가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전쟁에
더 길어질 수 있는 빌미가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이슈가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 뭐 방산주에게는 슬픈 호황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자, 미래에셋에서 방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새롭게 커버리지 제시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다른 경쟁사들 대비 평균 30% 이상 저렴하고 한국의 속도는 빠르다. 납기 속도 2년에서 10년 정도 빠른 속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전쟁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면 수출의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자, 수출이 잘 될 경우 방산주들은 개발비 부담이 줄어서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뛰고 P와 Q가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2025년까지 성장 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한국항공우주를 꼽았어요. 어제 종가가 48,000원인데 76,000원으로 내다봤습니다. 50% 이상 더 간다라는 거고요. LIG 넥스원도 13만 원의 목표가 50% 너머로 좀 더 올려잡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방산은 최근 들어서 조금 소외됐던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받을 수 있을지 봐야겠죠. 방산 수출액이 늘어난다라는 점과 우주 항공의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지역도 다변화되고 수출 품목도 점점 영역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쪽의 수출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대응해야 될 종목이 달라지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산업뉴스입니다. 엔터 쪽 이슈가 엇갈리네요. 방탄소년단은 하이브와 재계약을 했다라는 소식. 블랙핑크 리사는 미국 음반사와 계약했대. 이런 썰이 돌고 있습니다. YG 엔터 계속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지 엔터사들 뉴스 점검하시고요. 리튬 이슈가 있기는 한데 미국에서 리튬주들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디즈니 놀이공원 크루즈 사업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국내에서 크루즈 쪽 맡고 있는 펜스타엔터가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런 개별 뉴스들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이슈 들여다봤고요. 오늘 주제 어떻게 잡아주셨나요? 네, 오늘은 아이폰 관련주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그 부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9월 들어서 애플은 과연 어떤 색깔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래프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들어서 애플의 주가는 사실 중국발 리스크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9월 초에 이렇게 중국에서 아이폰의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190달러 근처에 있었던 애플의 주가가 183달러까지 뚝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플의 아이폰 15 공개 전까지 좀 주가가 살짝 올랐다가 막상 또 뚜껑이 열리고 나니까 이 공개가 되고 나니까 재료가 노출됐다라는 의미에서 또 주가가 약간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170달러대까지 좀 내려가긴 했었는데요. 최근에 일단은 다시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에서 간밤에는 2%가량 빠지면서 175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애플의 이 색깔, 사과의 색깔이 빨간색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장 볼 텐데요.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에 대해서 이제 여러 IB 쪽에서는 이게 좀 기우인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주문 리드 타임이 7년 만에 최장 기간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리드 타임이라고 하면 주문을 하고 나서 출고까지의 대기 시간, 그러니까 주문 대기 시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리드 타임은 5주에서 6주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아이폰 15 중에서 시리즈 내에서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 같은 고급 모델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뭐 나오자마자 1분 만에 매진됐다 이런 소식들 접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인기를 몰이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리드 타임이나 선 주문량을 보니까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낫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 주가를 21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웨드부시 측에서도 역시나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전작 대비해서 선 주문량이 10% 이상 많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가격을 올린 고급 모델 쪽에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균 판매 단가도 전작 대비해서 높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아이폰 15에서 역시 이제 프로맥스의 리드 타임이 가장 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지역별로 봤을 때도 중국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짚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16달러로 제시하면서 거의 모건 스탠리와 지금 골드만삭스는 215에서 16달러 정도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버코어 쪽에서는 금리 상승 영향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게 좀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실제 판매 데이터가 나올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리스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애플의 주가가 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클레이즈 쪽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뭐 리드 타임이나 이런 대기 시간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전체적인 부분에서 정말 극히 소금 한 알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유통망을 조사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실제로 유통망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폰의 전체 주문량도 그리고 아이폰 프로나 프로 맥스 같은 고급 모델의 주문량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앞서 지금 여러 IB들이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와는 좀 반대되는 의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중국의 초기 선주문 데이터를 보니까 판매 제품군의 구성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고급 모델이 아니라 그냥 아이폰 15 같은 기본적인 모델들 이런 조금 저렴한 모델들이 좀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선뜻 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폰 15의 사이클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보유, 목표 주가는 $167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IB 쪽에서도 의견이 좀 바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국내 아이폰 관련주에 대해서 시각이 좀 불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LG 이노텍 측에 대해서 지금 목표 주가를 내리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아이폰 부품의 공급 차질과 그리고 아이폰 15의 가격 유지에 따라서 부품의 가격도 인하될 거다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15 관련해서 뭐 광학 솔루션이나 모듈이나 기판 소재 사업부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올해와 내년의 실적 전망치를 모두 다 내려잡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망치가 내려갔고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41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는 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4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예상치 보시면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히나 영업이익이 227%나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프로맥스 모델의 공급 차질 같은 부분은 지금 빠르게 해결이 되고 있고 특히 이 시리즈 내에서 프로맥스의 비중이 그래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올해 하반기에 아이폰 15의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아이폰 관련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국내 아이폰 관련주에게 사실 이번 9월은 굉장히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일 장에서도 일단 일제히 좀 밀렸어요. 이렇게 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은 쪽도 있고 뭐 슈피겐코리아 같은 종목은 3% 정도 오르긴 했지만 9월 이제 어느 정도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뚜렷하게 오른 종목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굉장히 국내 아이폰 관련주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되겠죠. 이 국내 아이폰 관련주들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애플에 대해서도 이 글로벌 IB들의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응 전략이 좀 유효한지 오늘 그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말씀 주신 대로 사과가 빨갛게 익어갈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애플이라도 잘 견뎌주고 또 국내에서 그 종목들도 좀 시세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시장과 또 FMC에 대한 해석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다뤄가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내내 FMC가 목요일이다 보니까 늘 진만쌤과 이것에 대한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밤사이 뉴욕장 매파적 동결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수준인데 어찌됐건 내년에 금리 중간값이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을 시장은 느꼈고요. 국채금리 상승, 나스닥 하락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략 짜십니까? 네, 어려웠습니다. 사실 해석도 되게 어렵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 따라서 이제 좀 해석이 좀 분분한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 안에서 이제 좀 정확한 팩트만 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걸 봐야 되는데 사실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점도표 자체가 올라갔다는 게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가 주어졌었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점도표를 봤었을 때 내년에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오히려 조금 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한이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실 한국 입장에서 사실 미국과 한국은 이제 별개로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한국 입장에서 지금 뭐 가계부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 상황이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만은 지켜볼 수밖에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코멘트 드리겠고요. 지수 단으로 이제 좀 전환이 되면 일단은 이벤트는 끝났어요. 단기적으로 일단 이벤트가 마무리됐는데 이제는 총알이 이제 당연히 내일 있을 BOJ가 제일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FOMC보다 내일 BOJ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태까지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양적 긴축을 하든 완화를 하든 일단 일본이 버텨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이런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있어졌는데 만약에 YCC가 폐지될 경우에 시장의 영향이 또 긍정적으로 될지 부정적으로 될지 좀 해석이 더 분분하기 때문에 일단 FOMC는 끝났고 이런 부분들 일단은 국내 시장에는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어제도 그렇고 어느 일정 지지선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전약 후강을 좀 예상을 하면서 오늘 담아두실 분들은 충분히 담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범주 내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더 단기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초가에 또 담아둘 종목은 담아두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FOMC 결과는 절반의 성공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당장은 뭐 버틸 수 있겠지만 이제 먼 미래 같은 경우 한국의 어떤 리스크가 조금 더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있을 BOJ의 이슈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오늘 장은 전약 후강으로 코멘트 도와주셨네요. 자, 어제 장에서 좀 버텼고 밤사이 미국 장에서 살짝 이슈도 있었던 자동차 쪽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빅3 파업으로 인해서 한국이 수혜볼 거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자동차 수출 데이터가 괜찮고 현대차 측에서 이제 미국 공장 속도 내겠다라는 이슈 또 국내 전기차 보조금 기대감 뭐 이렇게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영향을 줄 텐데 어찌 보십니까? 네, 또 어제도 괜찮았죠. 어제 또 생각보다 좀 견고했는데 매번 그랬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의 시장 뷰를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맨날 매 분기마다 실적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고 이 증명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또 다음 분기에 또 너네 이제 실적도 나올 수 있어라는 그런 의문점으로 제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매번 21만 원짜리에서 또 고꾸라질 것 같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뭐 현대차의 21만 원, 기아의 9만 원대에 가서 또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상승 여력이 뭐 10% 정도, 5에서 7% 정도 남았다라고는 하지만 그 시간의 끝이 막 되게 가파르게 오르기보다는 천천히 올라가면서 부품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각을 좀 괜찮게 보셔도 될 것 같고 특히 미국 진출한 기업이나 혹은 이제 특정 라인들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현대차나 기아는 가파르게 오르지 않을수록 자동차 쪽 모멘텀을 조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처럼 뭐 1, 2%씩 꾸준히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밑에서 하단부에서 좋은 차트를 만들거나 혹은 이제 규조적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평가를 괜찮게 받을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파른 상승은 오히려 이제 후발주자들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적 괴리감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한 21만 원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품주들 한번 그냥 현대차와 기아 혹은 이제 부품주들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매번 그랬지만 22만 원 위에 평균 단가는 최대한 종목을 집중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중을 해서 21만 원 이하의 평단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싸워볼 만한 주가가 매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하단부에서 좋은 종목들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두올 같은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한번 정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려울 때 한 번씩 수급을 좀 나눠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리 없이 강하게 갈 경우 제일 좋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급등보다는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현대차, 기아도 그렇지만 이때 미국 공장 관련한 종목들 체크해보자 언급을 주셨네요. 두 올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켜보죠. 자동차 부품단에서 어제 일부 좋은 시세 나왔던 종목들 더 추가적으로 갈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IT 쪽으로 가본다면요. 스마트폰 관련한 종목들 부진합니다. 스마트폰 출하도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아이폰의 신작도 아직까지 반응이 좀 분분해요. 어느 쪽은 좋다 그러고 어느 쪽은 별로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네, 사실 뭐 스마트폰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 둔화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섹터를 또 그 안에 분류를 해 본다라고 하면 또 폴더블 쪽은 성장성이 굉장히 좋고 아이폰은 그냥 여전히 그냥 판매량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매번 이제 아이폰은 신작 나올 때마다 매번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매번 이제 판매량 신고가를 좀 갱신을 했고 오히려 아이폰 14 라인이 또 오히려 또 부진했기 때문에 15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변화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 사실 뭐 중국발 이슈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오늘 FOMC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이 보면은 수요가 여전히 이제 소비자의 소비 욕구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교체 수요도 이제 맞물렸기 때문에 판매량에 대해서는 좀 우려보기보다는 이제 긍정의 시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국내 이제 생태계로 좀 넘어오게 되면은 이미 뭐 갤럭시나 이제 중저가의 휴대폰 같은 경우에 이미 수요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신작이 조금씩 나오면서 교체 수요에 맞춰서 일부 그냥 비중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또 폴더블 쪽에서는 수요가 좀 확실히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폴더블 관련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차까지 좀 분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스마트폰 전체 시장의 수요의 둔화는 맞으나 이런 파일을 이제 폴더블 쪽이 가져가면서 폴더블 쪽의 생태계는 나름 증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아이폰 수요에 대한 걱정할 필요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인 이런 이제 FOMC 같은 이벤트가 마무리되었을 때 뭐 애플이나 혹은 관련주들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뭐 LG 이노텍이나 BH 같은 이제 LG 그런 이제 아이폰 생태계에 있는 관련주들은 지난번에도 이제 뭐 단기 이슈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뭐 중국발 이슈는 뭐 이제 가부의 여부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수행하기가 좀 이제 좀 제한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하방 잡히고 올라올 거다라고 코멘트 드렸고 마찬가지로 LG 이노텍이나 그다음에 BH 같은 종목들도 하단부에 강하게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의외의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느 정도 수요가 확고한 쪽으로 좀 시세를 기울이는 것도 좋기 때문에 이노텍과 BH는 여전히 지금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많이 사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 들여다보자. LG 이노텍, BH 가격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집만 스픽 갔다가 시간 허락한다면 방산주 질문 추가로 드려볼게요. 오늘 집만 스픽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생기면 주가가 오르는 이유, 특정 종목 얘기해 주실 건지 아니면 이슈에 대해서 다뤄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정 종목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사실 종목을 이제 집만 스픽 갖고 올 종목들이 요즘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실 이게 것 사실 같아요. 이제 워낙 시장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제한이 되는데 또 이게 하나의 이벤트성 이슈로 보통 경영권 분쟁이 나왔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힌트를 주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서 한 번 정도 좀 가져와 봤고 어제 시간 외에서 뭐 있지 않았어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 DI 동일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경영권 관련 분쟁 등 이슈들이 어느 정도 부각되는 종목들도 많이 나와서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이 한두 번 정도 이벤트성 이슈로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가 있는 부분에 사실 그래서 지수가 좋든 안 좋든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다울투자증권과 이제 DB 한 두 종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 어제 어느 정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영권 분쟁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또 차트도 괜찮고 어느 정도 기간 수급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윗꼬리가 크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법인 매수세가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매력
도가 조금 살짝 떨어지고는 있긴 한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만한 그런 기타 법인 매수세가 지금 이제 많은 거래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의 정말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괜찮은 매력적인 가격대의 두 종목 다올투자증권과 DB 두 종목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기간은요? 투자 기간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총 이제 방아쇠가 당겨지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중반 이전 정도까지 한번 시세 분출이 좋고, 나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이제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갔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한번 이런 섹터도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의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대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가 괜찮다. 다올투자증권과 DB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FMC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실 텐데 또 방송해 주신다고요? 일정 있다고? 일단은 이거 방 마무리되고 한 8시 20분 정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뭐 FMC도 끝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빅 이벤트들이 마무리되고 오늘 뭐 두산 로보틱스 청약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지비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전에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계좌 내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여부를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FOMC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해석과 그다음에 우리의 대응, 한국 시장은 어떻게 맞춰서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니 이어서 뭐 여기 방송과 두 가지 켜놓고서 재밌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전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종목 얘기도 다뤄주실 거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